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이번 영상의 주제는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상 가장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가짜 이강석 사건. 이강석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의 아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승만의 양아들입니다. 이승만과 우리나라 최초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입적하는데 그 양아들이 바로 이강석이었죠. 그렇다면 이강석의 친부, 친모는 누구였을까요? 한국전쟁 이후로 이승만 정권의 2인자였던 이기붕이 바로 이강석의 친부였습니다. 사실 이승만과 이기붕 둘 다 전주시 가문이라 같은 친족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승만과 이기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학렬상 이기붕이 이승만의 아들뻘이었죠. 그렇다면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은 이승만의 손자뻘이었으나 특히나 당시 민법상 장남은 누군가의 양자로 입적할 수 없다는 법을 무시한 채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은 가운데 이기붕의 장남 이강석이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기붕의 아내이자 이강석의 친모였던 박마리아 여사는 일제강점기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여자로 미국의 명문대 유학 경험까지 있었으며 이기붕이 이승만 정권의 2인자까지 부상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마리아 여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이승만의 아내였던 프란체스카와 친해진 덕분에 이기붕이 이승만의 영역에 발을 딛고 나아가 제2인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강석은 그렇다면 친부, 친모가 이 정도 배경의 사람이고 양부, 양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니 거의 세자 취급을 받던 프린스였습니다. 이강석은 더불어 친모 성격을 받아 콧대 높고 제멋대로의 자아도취에 빠져 살던 도련님이었죠. 이강석은 오로지 백만으로 서울대로 입학하려고 했으나 서울대생들이 집단 반발하는 바람에 육사로 재입학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난 덕에 좋은 대학교 입학하려는 관행은 이때도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국민들은 왕과 대통령 차이를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곧 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강석은 진짜 왕자님 취급을 받았답니다. 그러던 중 1957년 갑자기 경주에 이강석이 나타납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행정 직원들조차도 대통령의 아들을 왕좌로 여기던 시대에 경주시장부터 시작해 경주경찰서장까지도 우리 왕자님 의전하러 인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이강석은 극진한 의전을 받으며 경주에 이어 영천, 안동, 대구를 시찰합니다. 경주에 나타났을 땐 경주의 경찰서장이 이강석을 보고는 어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라는 말을 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어찌 귀하신 몸이 라는 밈이 생겨났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시 혹은 군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더군다나 대구를 향하고 있을 때는 경북경찰국에선 7곳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있을 때 이 경북도지사가 이강석을 의전하러 찾아옵니다만 뭔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챕니다. 왜냐하면 당시 경북도지사는 이강석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얼굴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경북도지사였던 이근직은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자기 아들이 이강석과 동창이었거든요. 결국 이 이강석은 진짜 이강석이 아닌 가짜 이강석으로 판명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강성병으로 예전부터 주변인들로부터 이강석과 닮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강석을 사칭한 채 이것저것 의전받으며 고급 음식 먹고 꼴값 생쇼를 다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나마 천하의 이강석 왕자님을 사칭한 것 치고는 어떤 사기를 치거나 국가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의전받으며 고급 요리 얻어먹은 게 전부라 말 그대로 어이없고 황당무계한 사건이었죠. 이강석으로 사칭한 지 겨우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범인 강성병은 고등학교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에 취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기만 하다가 이강석을 사칭하니 주변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여기에 취해 바늘도둑이 소도둑까지 되어버렸던 거죠. 이 가짜 이강석 사칭 사건은 알만한 들만 아는 그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사건의 냄새를 맡고 취재한 끝에 내막을 알게 된 매일신문에서 이 가짜 이강석 사건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매일신문에서는 가짜 이강석 경북도 석권이라는 제목하에 강 큰 녀석도 있지만 관리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리니 진짜의 위세가 올라갈 수밖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이강석을 사칭한 강성병은 바로 재판에 회부됐는데요. 매일신문에 의해 전국으로 사건이 퍼지자 이 기괴한 사건에 대중들의 시선이 확 쏠렸습니다. 그리고 강성병에 대한 재판에도 무수한 인파가 몰렸으며 자리가 없어서 방청권이 생길 정도였다죠. 더 가관은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강성병임에도 마치 영화 시카고에서 죄인들이 재판을 받듯 마치 한 편의 쇼 혹은 뮤지컬 혹은 퍼포먼스를 보는 기분이었다죠. 강성병은 떳떳하게 옛날에 서울에서 실제 이강석이 헌병에 뺨을 치고 행파를 부리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보고는 한번 흉내를 내봤다고 말하고, 내가 사칭을 했을 때 그 높은 군수와 시장들이 와서 나에게 접대한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끄집어내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국민들이 너도 나도 다 공감하고 있었지만 새삼 꺼내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왕 신격화 문제를 콕 집어준 상징적이면서도 세상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강성병도 이강석을 사칭해서 어떤 정치적 조작을 한다거나 대규모 부패한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저 의전만 받은 게 전부였기 때문에 재판은 오히려 방청객과 여론에게 큰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강성병 씨가 받은 최종 처벌은 어떤 처벌이었을까요? 그저 징역 10개월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처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이 사건은 당시로서는 정말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실제 이강석의 갑질 또한 당시 사람들은 이미 다 알 정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가짜 이강석 사건이 터지고 이강석을 사칭한 강성병이 재판에서 하는 변론들은 돌려 이강석의 행태를 비판하며 그간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니 오히려 국민들이 사이다 발언으로 취급했었다고 하죠.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과 이기붕 모두 물러나면서 이강석은 양아버지와 친아버지의 권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강석은 왕자님이 아니게 된 겁니다. 애당초 왜 이강석이 왕자님 취급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왕과 대통령을 쉽게 구분을 못했답니다. 평생을 왕자님 신분으로 대접을 받아오다가 권력을 잃었던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이강석은 친아버지인 이기붕, 친엄마인 박마리아 여사, 그리고 친동생을 총을 쏴 살해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들을 전부 살해한 겁니다. 그러곤 본인도 본인 머리와 몸에 한 발씩 총을 쏘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실제 이강석은 가짜 이강석보다 더한 미친놈이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이강석이 자기 친가족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추론만 무성할 뿐이죠. 가담항설로는 갑질의 아이콘이었던 이강석이 정작 독재에 자기 몸을 바쳤던 친부 이기붕을 굉장히 싫어했었다고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일가족이 타살된 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횡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음모론이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강석이 죽고 난 뒤 3년 후였던 1963년 가짜 이강석으로 사칭했던 강성병 역시 술집에서 음독을 먹은 뒤 생을 마감합니다. 진짜 이강석과 가짜 이강석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유명한 백선엽 전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죠. 이승만 대통령은 오랜 서구 생활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집착에 몰두한 나머지 이기붕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이기붕을 후계로 여겼던 것이 그의 자멸을 초래했다고 말이죠. 가짜 이강석 사건은 모든 신분은 없고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 초기 역사에 아직까지도 왕정에 대한 습관과 관성을 버리지 못했던 관습을 보여주었던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답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화의 이면, 오로지 성과 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일어났던 참극,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붕괴 사건이었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산업화의 시작은 60년대부터라고 보셔야 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아직도 초가집이나 목조 건축물들이 많았고 한국전쟁 직후로는 주택이라고 불리는 벽돌집들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해방 후 최초의 아파트, 종암아파트가 성북구 쪽에 만들어졌는데 이뿐이었으며 시멘트로 만들어진 대량의 아파트가 생산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단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산업화에 열에 가하면서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아직 서울시는 그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주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는 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자 계층입니다. 호의호식하는 분들이 돈 벌려고 서울로 상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었던 이 노동자 계층은 당연히 거주 공간을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산 비탈길이나 언덕길에 판잣집을 만들어 살 수밖에 없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판잣집을 만들다 보니 그런 마을을 판잣촌 동네 혹은 달동네라고 부르곤 했었죠. 국가의 궁극적 산업화를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이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급했고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은 시멘트로 뚝딱 만들고 여러 명이 한 건물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만한 게 없었습니다. 꼭 대규모 인원이 서울로 유입되기 전부터 박정희 정부는 아파트의 필요성에 대해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 군정 시기였던 1962년 현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만들어냅니다. 아파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의 아파트가 모인 단지가 생겨나는 거죠. 6층 높이로 총 642가구 규모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단지형 아파트의 포문을 알리는 효시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전반에 걸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수도 집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더 많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취지에서 나온 아파트가 시민아파트였습니다. 시민아파트란 무허가 판자촌들을 싹 철거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뜻합니다. 불도저로 유명했던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은 박정희가 시민아파트를 원하는 걸 파악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 개수 파악에 들어섰고 약 13만 6천 개의 판자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판자촌을 철거하고 곧바로 시민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처음 김현옥 시장의 목표는 3년 안에 서울시 전체에 2,000동 1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69년 한 해에만 406개의 동 15,800여 호의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만들어졌죠. 그 시민 아파트들 중 하나가 지금의 홍대 뒤편에 있는 와우산 쪽에 건설된 와우 아파트였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16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5층 높이짜리 아파트였죠. 그런데 엄연히 아파트는 아파트인지라 분양가가 높아서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 와우 아파트에 입주했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자촌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아파트인지라 비탈길 혹은 언덕길에 세워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적합한 지형도 아니었죠. 비탈길이나 언덕길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의견에 김현옥 시장은 야 이 새끼들아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일 거 아니야 라고 했다죠. 1969년 6월 26일 착공을 시작한 와우 아파트는 고작 6개월 만인 11월 26일에 준공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16개의 동의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부실 공사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김현옥 서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예쁨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였고 또 고질적인 한국 산업화의 문제 중 하나인 하청을 쓰는 구조였으며 그 중에는 면허도 없는 회사들도 있었죠. 중간에서 세워나가는 돈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중간 브로커들도 상당히 많이 개입했었습니다. 그래요. 콩 파는 집에 콩고물 떨어진다고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 많은 투기꾼들이 몰리고 공무원들 비리야 늘 있던 일이죠. 그러나 무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스케줄에 비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건축의 가장 기본인 집안 공사조차 없었으며 건축 재료들 또한 도저히 현대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투입되어야 할 70개의 철근에 5개만 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적었고요. 왜 이런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느냐?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은 최소화를 하되 하루빨리 성과물을 내고는 싶으니까 우선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빨리 만들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도 최소한의 예산을 쓰면서 만들어진 게 와우 아파트였습니다. 와우 아파트 13동에서 16동 건설을 맡은 대룡건설은 공사 경험도 전무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무면허 건설업체였고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부도를 내고 런해버렸습니다. 결국 준공된 지 고작 3개월 만인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반경 와우 아파트 15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5동 입주자 3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판자촌을 덮어버리기도 했죠.
경찰, 소방대원, 예비군과 미군 공병대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모든 입주자들이 입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와우 아파트 15동이 붕괴되기 전 다른 동에서도 벽에 균열이 발견되며 신고가 접수되었고 구청에서 보강공사를 해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찰나 15동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건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입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후 김현옥 서울시장은 사직을 했고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시민 아파트 부실공사 조사에 들어간 결과 전체 405동 가운데 80%에 달하는 349동이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성과 중심주의에 함몰되어 얼마나 대충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5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반적인 보강공사에 들어갔고 1개동은 보강공사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며 아예 철거해버린 수준이었죠. 여론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신임 서울시장 양택식에게 시민아파트 백지화를 제안했으나 양택식 서울시장은 시민아파트 건설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강행했고 12개의 시민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죠. 와우 아파트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 뿐 이후 부실공사 조사에서 상당수가 보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사건 여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 박정희 정부는 구도심보다는 강남 개발에 모든 걸 퍼부으면서 시민아파트 사업도 점점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효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축을 근대건축이라고 합니다. 어느 국가든 산업화와 함께 근대건축이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처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순식간에 이룬 경우 극단적 근대건축의 가치를 신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질보다는 양으로 이 전세계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한국의 야근 문화, 직원들 갈아넣는 근무 환경 이런 문화들이 다 극단적 근대성을 치켜세우던 당시 한국 산업사회 부작용들에서 기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나고 고작 1년 후였던 1971년에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화재 사건이었던 대연각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연각은 충무로에 있던 호텔 중 하나였는데요. 1층 커피숍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극단적 근대성 원칙으로 세워진 대연각 호텔은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시설이 없었고 비상계단조차 없었죠. 건물 전체는 화재에 취약한 재료들로 가득했고요.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거대한 화재 진압에 무려 7시간이나 소요됐습니다. 총 166명이 사망하죠. 하일리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재앙 앞에서는 그 전조들이 산발적으로 이미 발생한다는 말인데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은 부실공사로 인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건축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뭐 실수라고 해요. 그러나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계속 반복되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럴수록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해 더 눈을 불을 켜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남긴 흑역사, 산업화 초기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였습니다. 주택 문제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한국 현대사에서는 여러 흑역사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6화에서 다룰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생존권 투쟁 사건입니다.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인데요. 무려 10만 명의 인구를 판자촌에 몰아넣어 폭발했던 그때의 그 사건. 빈민 노동자층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의 끝을 볼 수 있는 가슴 씁쓸한 사건. 자세한 내막 들어가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이전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 5부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비율,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당시 서울시는 이 수많은 인구를 수용할 역량이 안 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주택 문제였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노동자 계층들이었기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동네의 비탈길이나 언덕길에 판잣집을 대충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서울 시내 비탈길과 언덕길 곳곳에 판자촌이 형성됩니다. 이 주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서울시에서는 판자촌을 철거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민 아파트를 세우지만 부랴부랴 세우느라 태반이 부실공사였죠. 꼭 부실공사 여부를 떠나서 이 시민 아파트 분양가가 당시 판자촌에서 생활하던 노동자 계층들의 경제력으로는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 아파트는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중산층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되었고, 판자촌에 살던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분들은 그저 생활터전을 잃기만 했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터전을 잃은 이 노동자 계층을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 변두리 혹은 근교 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서울 변두리는 2군이었고 정부가 노동자층을 이주시켰던 메인은 지금은 성남시이지만 당시에는 광주군이었던 남한산성 및 비탈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 이곳에 머물면 근처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싼 이자로 분양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이 남한산성 및 성남 쪽에 서울에 있던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을 싹 다 모으니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만 명이었습니다. 1969년 9월 1일부터 광주 이주가 시작했고 10만 명이 모인 남한산 기슭 비탈길 동네를 광주 대단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남한산이 넓은 산이긴 하지만 10만 명이 모이기엔 비좁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산 전체가 아니라 비탈길 일부인데요. 그냥 야밤에 군용 트럭이 와서 서울 시내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태워서 광주 대단지로 후송했고 기존의 판잣집을 그대로 철거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임시 거주지인 광주 대단지 쪽으로 가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고 텐트만 있던 겁니다. 텐트에서 거주하라는 거잖아요. 별 수 없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겨우겨우 집 같지도 않은 집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서울이 아닐 뿐 다른 지역의 판자촌이 만들어졌을 뿐이었죠. 판잣집도 만들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은 그저 텐트에서 살고요. 상하수도 그런 거 없었고요. 포장도로 그런 것도 없었죠. 집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 포장도로도 없는 흙길에, 그것도 경사진 곳에 비나 눈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나 한국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태풍도 오고 그럴 땐 그냥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여름철 전염병과 부패 현상, 겨울철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당시 행정당국의 기본 방침은 인구 10만 명이 모이면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였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나온 철거민도 철거민인데 부동산 브로커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일반 입주자 비율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산산이 깨진 낙원의 꿈, 난민들은 서럽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낼 정도였죠. 이 기사의 부제는 생활터전 없어 시내로 교통 불편하고 공공시설 마련 안 돼 였죠. 1969년 이주하기 시작해 1971년이 되면은 그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5만 명 중 취직자는 5%에 불과했다죠. 여기서 행정당국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버렸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이 광주 대단지 쪽박촌에 사는 난민들한테 토지세 납부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원래 토지세는 토지 대금 이름으로 납부하기로 처음 신청했을 때 상호 합의되었지만 광주 대단지는 차마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질 않았고 심지어 고지서에 적힌 토지 대금 액수는 처음 약속된 액수의 몇 배는 더 높은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일시불로요. 광주 대단지에 살던 사람들은 전성천 목사를 중심으로 7월 17일 불화가격시정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토지대금 인하와 납부일 연장, 그리고 취업 알선 등 이전에 당국에서 약속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진정서를 보냈는데 경기도청은 해줄 것처럼 하더니 뒤로 가면은 입을 싹 닫았죠. 오히려 경기도청은 세금을 더 올리자 시정대책위원회는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8월 10일 3에서 6만 명의 주민들이 대궐기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며 배가 고파 못 살겠다, 일자리를 달라, 우리의 대변자 국회는 잠자는가, 100원에 산 땅 만원에 파는 폭리를 하지 말아라 라는 표어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애초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과중한 세금과 토지대금 인하, 주택문제 해결 등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때 양탁식 서울시장이 중재하러 나서기로 합니다.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 양탁식 시장의 도움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양탁식 시장이 늦는 바람에 안 오는 줄 알고 착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고 그들의 분노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주민들은 성남파출소, 출장소, 사업소 등을 무단 점령한 후 관공서 파괴 및 방화를 저질렀고 경찰들조차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용 트럭을 탈취해서 광주 대단지를 돌아다니며 시위 행렬을 이어나갔죠. 성남 출장소 건물 1동과 서울시 광주 대단지 사업소 유리창과 기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피해는 22대로 이 중 4대 소실, 시형버스 5대 대파, 소규모 파손이 13대였죠. 이 우푼게 시위대와 경찰 기동대가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참외 트럭이 지나가자 배고픔에 너무 오래 굶주렸던 시위대들이 대열을 이탈해 트럭을 습격, 참외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도착한 양탁식 서울시장과 정부가 부랴부랴 투입한 경기도지사와 내무부 차관까지 동원되어 위원회 간부들과 만나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며 구호 양곡 확보, 생활보호자금 지급, 도로 확장, 공장 건설, 세금 면제 등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주민들을 달래는 일환에서 광주 대단지가 1973년 지금의 성남시로 분리 독립한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관공서 파괴 및 방화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위 주동자 22명은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1970년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과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 주택 문제의 병폐와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흥미로운 게 한국 현대사에서 대규모 시위는 대부분 반독재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은 독재와 민주화와는 상관이 없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불만을 터뜨린 대규모 무력 시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화 계열 역사학자들조차 광주 대단지 사건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물론 폭동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기에 적절한 역사적 해석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그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021년 3월 성남시는 이 사건을 8.10 성남 민권운동으로 공식 명칭을 제정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에게 광주 대단지 사건 용어가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성남에 가면은 광주 대단지 사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박물관이나 비석 하나 없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광주 대단지 사건을 중점으로 삼은 성남 시립박물관 혹은 성남 역사박물관 건설이 이제 진행된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접했는데 한국 현대사에서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이 흑역사 또한 계속 기록되어 전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